진짜 영끌하다시피 부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네. 이러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개인들은.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초기에 이렇게 좀 돈을 버시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가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ETF가 단순히 수요만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갖다가 옛날 뭐 팍스 로마나처럼 팍스 아메리카노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사실상 세계 질서를 갖다가 쥐고 있는데 그 미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세상의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시장의 룰을 미국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팅을 하고. 네, 세팅. 그러니까 미국이 만드는 룰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달러를 공격하면서 나온 비트코인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달러 시스템 내에서 그 비트코인을 갖다 받아들이는 룰을 갖다가 세팅하고 있다는 거는 그 거기는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룰 팔로워들은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뭐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초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경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관료분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만나보면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해드리면은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미국은 어떡한데? 아, 진짜요? 예, 미국은 어떡한데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와, 그래서 미국 정책이 바뀔 거다. 이렇게.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뭐냐면은 그 아는 거예요. 세계의 금융 질서 속에서 미국의 룰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룰을 세팅하는 걸 봤을 때 이번에 SEC가 해주기 싫은데 해줬잖아요. 네. 월가가 세잖아요. 네. 월가가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월가가 금융의 룰을 만드는 월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점이 좀 사셔가지고 약간 물리더라도 좀 기간 지나면 올라가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예전처럼 예전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80% 이상 떨어진 게 그 통계를 보면 맞아요. 세 번은 확실하고 한 네. 번은 왔다 갔다 해서 뭐 네 번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세 번이라고 할 70, 때도 80%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 예. 얘기하더라고요. 70% 이상 떨어진 건 뭐 다섯 대여섯 번 되고요. 네. 지난번 이번에도 70% 떨어졌으니까요. 네. 근데 그 보통 80% 떨어질 때 악재가 제일 큰 악재가 중국 정부의 금지 조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큰 악재가 대형 거래소가 망하거나 해킹 당하는 거. 그러다가 재작년에 없었던 악재가 하나 나온 게 비트코인이 2009년에 탄생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긴축 정책. 이 세 가지가 22년엔 다 겹쳤거든요. 네. 중국이 2021년 말에 금지했고 그리고 FTX가 망했고 네. 22년에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때 푼 돈을 긴축 정책으로 급격하게 금리를 맞아요. 갖다 인상했고 그 세 가지가 겹쳤는데도 80%안 떨어졌거든요. 예, 세 가지가 겹쳤는데도 네. 안 떨어졌고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예, 다 이겨냈고 그때 이제 6만 9천 갔던 게 19,000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 국면에 이렇게 들어와서 금방 전고점 뚫고서 다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뭐 20-30% 떨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포텐셜에 의해 갖고 궁극적으로 가격은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비트코인은 이 바다같이 거대한 존재라고 하면은 그 이 가격의 형성은 그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파도거든요. 파도가 굉장히 높은 파도도 있고 그렇죠. 낮은 파도도 있을 수 쓰나미도 있지만 있고. 네, 쓰나미도 있고 네. 그 바닷가에서 놀던 사람이 거기 휩쓸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진짜 영끌하다시피 자기의 생활에 꼭 쓰거나 뭐 이렇게 부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네. 이러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개인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더라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 2년 내가 이거 꼭 참고 감내한다는 범위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일정 부분 해놓은 다음에 DCA로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성공을 합니다. 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되게 그 지난번 우리나라 8천 갔을 때 네. 포모 왔을 때 네. 8천만 원. 되게 물어볼 때 그때들 많이 물어봐요.
그때들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그럼 그때는 걱정하지 마. 그 언젠간 올라해. 무조건 사 그랬는데 예. 그럼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어.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네 하루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되는 만큼 계속 사.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사. 정하지 말고. 그리고 다 지금 2배 이상 벌었어요. 2배, 3배. 그러니까 뭐냐면은 8천만 원에 샀으니까 한 몇십 프로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그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DCA 방법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진 뒤에 또 꾸준히 회복하기 때문에 네. 그 이겨내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온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정부가 금지해도 안 죽는다는 게 나왔고 그 다 비트코인 정부가 금지하거나 은행 해킹 당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비트코인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0이 될까 봐. 예, 0이 될까 봐. 정부가 없애네. 아. 그러면 안 되지. 지가 뭐 끽해야 돈인데 정부가. 근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안 죽거든요. 주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해킹당했다고 하면 야 비트코인 해킹 안 당한다고 했는데 해킹 당했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초기에 이렇게 좀 돈을 버시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웅달 책방도 많이 보시고 블록미디어도 많이 보시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 예. 그 비트코인 영상의 댓글들 보면은 고점 신호다. 지금 들어가면 폭락각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듣보잡들이 나와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한다. 이런 악성 댓글도 많거든요. 저도 듣보잡 댓글 몇 번 봤는데요. 저는 훨씬 많고요. 네.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오래 전부터 뭐 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저는 뭐 한 7, 8년 정도 글을 계속 써왔으니까. 아유. 그리고 우리 웅달님도 또 경제에 관해서 많이 아시면서 늘 하시니까 항상 경험했는데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서로 나눠서 이 좋은 돈, 좋은 상품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요즘 많이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때 좀 대비하고 그리고 달러 시스템 속에서 그 약한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가 그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을 그 개인이나 우리 공공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지난 3차 반감기 때요. 예. 그때도 그런 말들이 많았다고는 제가 전해 듣기만 해서 직접 경험하셨는지 1억 간다 했을 때 무슨 비트코인이 1억이냐 그리고 뭐 은을 넘고 금을 넘는다 야 뭐 그 비트코인이 뭐라고 그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나요? 그때도 많았죠. 많았고 그때 이제 6만 9천 달러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10만 달러 간다고들 다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반감기가 아니라 그 반감기 다음에 그러니까 22년이니까 그때 특히 플랜 B 같은 사람 플랜 B 같은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맞췄었는데 월별 가격까지 맞췄었거든요. 상승장에서. 근데 이제 그 10만 달러 간다고 너도 나도 하다가 이제 그게 폭락을 하니까 그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그때 그 이후에 이제 그 폭락장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겹친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고 거기서 이 긴축 정책을 처음 맞으면서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에 견딜 자산이 없다라는 그런 기존의 관념들이 있잖아요. 거기 같이 휩쓸려 들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긴축을 풀지 않았잖아요. 긴축을 풀지 않았는데 그걸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웅다르에서 얘기했나 저희에서 얘기했나 한번 얘기했는데 뭐냐면 비트코인이 연준의 긴축 상황에서 최고가를 갖다가 다시 돌파한다고 하면 좋은 돈으로서 완전히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여러 차례 극복을 해봤어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그 금지 아니면 거래소 해킹 같은 건 항상 극복해온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처음 겪는 긴축을 극복하면은 이건 뭐
완전히 비트코인의 승리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연준이 완화적 정책으로 들어가려고 막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수준 자체는 긴축적 수준이거든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음. 네. 그 혹시 앞서서 예. 그 제레미 다이먼 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진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인식이 바뀌어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이제 그 다이먼 회장의 회사에서는 예.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주식도 사고 있고, 사고 있고 채굴 기업도 사고 있고. 예, 채굴 기업 주식도 많이 사고 있고, 블랙록도 채굴 기업을 갖다가 옛날에 안 좋다고 할 때 대주주 빼놓고는 다 블랙록이 2등이었거든요. 와. 그때도.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는 뭐 음모론적으로 저는 본다기보다는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의사결정 파트가 다 다를 겁니다. 다르다. 예, 예. 그 의사결정도가 다 달아가지고 그 주식을 갖다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지들끼리 분석해가지고 거기서는 네.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치가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데 저 채굴 기업이 그 산업 내의 경쟁력이 어떻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할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비트코인 레버리지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쓰기 싫으면 이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쓰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네. 괜찮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금융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보관도 다 사기다. 개인 지갑에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그 8억 달러를 그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해 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또 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아마 이율이 0.6%일 겁니다. 그렇게 낮아요? 예, 아니 제가 뭐 서류를 본 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게 뭐 표민주의자인지 뭔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자기네 회사가 이렇게 좋다. 우리 주주들은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주당 비트코인 개수를 계속 늘린다. 그러니까 ETF를 사면은 그 블랙록도 0.25%인가 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게 되면은 니네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든다.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싼 값에 대출을 받아갖고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투자 금액 대비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훨씬 ETF보다 좋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레버리지 ETF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진짜 엄청 오르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오르면 두세 배는 오르는 것 같던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또 주식 가격은 계산할 때 비트코인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그 어떤 본원 가치 그러니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이런 걸 꼭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여기는 논리가 뭐냐면 주식이니까 퍼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몇 배를 더 주는 거군요. 몇 배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비트코인 그리고 회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비트코인을 보유해 갖고 손실을 보면은 손실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득을 보면은 대차대표 표시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0원에 산 게 50원이 되면 대차대조표상에는 50원이에요. 근데 이게 150이 되면 그냥 50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올해부터 해주기로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차대조표상에 그 자산도 늘어나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 액수만큼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성장하니까 성장성을 따져갖고 추가 반영이 되고 아까 본인이 말했듯이 여기는 끊임없이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을 더 사니까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와, 이번에도 며칠 전인가 만 몇 개 산 거 같아요. 네, 그게 8억 달러 조달해요. 네, 그것도 이제 수요가 어떠냐면은 6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그 수요가 많으면 뭐 1억 달러 더 할게 했었는데 그 뒤에 뭐 얘기 없었는데 2억 달러를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억 달러치 발행했다고 트위터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자금 조달도 그렇게 빨리빨리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0.6%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이 잘 될 뿐더러 미래를 되게 밝게 보는 거죠. 예, 마이크로스트리티. 그러니까 그 야. 주식의 형태든 ETF도 주식이지만 그 일반 주식의 형태든 ETF 형태든 아니면 직접 현물로 사든지 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여기저기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아까 앞서서 예. 아크의 돈나무 언니께서 230만 달러, 예, 예. 뭐 30억 정도 이렇게 막 예상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진짜 이거 그런 진짜 뭐라고 해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아무튼 예.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막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고 5위 안에 들고 이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저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올해 이제 네. 주총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네. 주총이 아니라 실적 발표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자기들은 이제 비트코인 프로그램 회사로 전환하겠다. 그 기업 대상 그 소프트웨어 와. 제공 회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 가치 자체가 그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예컨대 지금 비트코인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금융기관들이 꽤 있어요. 미국은. 네. 미국하고 제가 필리핀까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 은행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스위프트를 걸쳐서 며칠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수수료도 뭐 몇십 달러 들고. 근데 그 스트라이크라는 그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이용한 회사는 미국 은행에 계좌를 가진 사람이 이 앱을 가지고 제휴된 그 필리핀에 있는 자기 어머님한테 100달러도 보낼 수 있어요. 10달러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걸 갖다 통해 갖고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요. 네. 스트라이크 앱에서.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 앱이 이걸 필리핀으로 보내면 저쪽에서 또 이걸 팔아요. 그래서 패소하러 넣어줘요. 네. 그럼 여기서 이미 그 비트코인 매매를 하면서 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벌써 비트코인 자체를 이용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양한 형태. 네.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비트코인이 가장 약세인 단계를 갖다 또 한 1, 2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비트코인이 강세가 된다면은 뭐 몇 위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국내 주식 시장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서보다 관련된 창투사나 저기 뭐 금융기관들의 변동률이 더 큽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거기도. 예. 대표님 그러면은 그 지금 아까 그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 예. 가운데서 비트코인 수량을 못 갖고 계신 예.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예. 에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겠다 비트코인 안 사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뭐 저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ETF를 못 사잖아요. 네. ETF를 갖다가 못 사는 분들 그리고 그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그 이렇게 앱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국민연금 이런 데서도 국민연금이 이제 코인베이스를 한번 샀었거든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ETF는 막는다고 하지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요즘에 또 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 김프 때문인데요. 예. 김프가 막 한 3, 4%였다가 지금 막 7, 8%까지도 나오니까 예. 사람들이 놀라서 예. 이거 사는 게 맞냐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도 사야 되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그 외국 사람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마다도 가격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프는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은 강세장의 증거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을 잘 읽고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그 좀 이렇게 리스크를 갖다 테이킹하는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도 알고 또 뭐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가 그 규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자들은 이동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가두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만일 꺼질 때가 되면 이제 손해를 보는데 네. 그 김프가 오기 전에 이제 강세의 증거는 뭐였냐면은 그 김프보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네. 한동안 더 컸었거든요. 그게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바이낸스 대비 코인베이스의 그건데 이건 기관들의 미국 기관들의 수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이낸스보다 높다 이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는 또 이제 진짜 막 2억, 3억 이렇게 되면은 김프 또 막 10%, 15%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예. 예상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오를 때마다 그게 닫혀 있기 때문에 예. 열려 있으면은 이 아비트리지를 통해 가지고 금방 정리가 될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네. 자본 이동이 어려워서 생기는 일입니다. 예. 네.